브랜든 빅스는 미국 오클라호마 주 빅스버그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목사이자 예언가다. 그는 침례교 계열의 작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으며 전통적인 설교보다는 환상을 통한 메시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꿈과 환상을 자주 보았다고 고백하며 특히 2001년 911 테러 직전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환상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그의 초기 예언 중 가장 유명하다. 브랜든은 자신을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을 충실히 전달하는 메신저라고 소개한다. 그의 예언은 대부분 미국 내부 정치, 재난, 전쟁, 그리고 세계 정세와 관련된 것들이었지만 최근 들어 동아시아, 특히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환상들을 반복적으로 보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교회 집회에서 이 환상들을 나누며 2026년은 동아시아에게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가 최근 남긴 여러 예언 가운데 가장 논쟁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바로 2026년 3월과 6월, 그리고 그 두 달에 집중된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환상들이다. 브랜든은 이 세 나라를 두고 동아시아의 새 기둥이라고 표현하며 그 기둥들이 3월과 6월 사이에 두 번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집회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나는 기도 중에 동쪽을 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방향, 태평양 건너편. 거기에 세 개의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대한 용처럼 보였고, 하나는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였으며, 하나는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반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두 개의 달을 보여주셨습니다. 3월과 6월. 이 두 달 사이에 그 세 나라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브랜든이 본 첫 번째 나라는 중국이었다. 그는 거대한 용의 형상을 한 대륙이 구름 속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용의 눈은 여전히 떠 있었지만 동공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이 환상을 보고 난 뒤 이렇게 기록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월, 용의 머리는 조용하지만 그 몸 안쪽 깊은 곳에서 장기들이 동시에 경련을 일으킨다. 브랜든은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국에서 3월에 발생할 문제는 표면적인 정치 스캔들이나 군사 충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제적 사회적 붕괴의 징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늘 중국의 정치 지도부만 주목합니다. 베이징, 공산당, 주석.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방 도시들, 작은 은행들, 실업자들, 빚에 허덕이는 지방정부들. 이 모든 것들이 3월이라는 한 달 안에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3월을 두고 이런 문장을 남겼다. 3월, 중국의 대도시는 겉으로 평온하나 밤마다 사람들은 서로의 신용을 의심하며 속삭인다. 숫자는 아직 안정된 척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두려움을 숨기지 못한다. 그는 또한 이 시기 중국의 어느 중형 도시에서 갑작스러운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그 시위는 정치 구호보다 생존의 외침이 더 컸습니다. 우리에게 일자리를 달라, 우리를 굶기지 말라, 그런 절박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브랜든은 중국의 6월을 이렇게 묘사했다. 6월,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은 용의 머리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려는 장면이었습니다. 굳어있던 입이 열리고 지금까지 외쳐왔던 구호들이 스스로 무게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부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전면에 등장하고 강경함과 유연함이 기묘하게 뒤섞인 얼굴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그는 6월에 중국 상층부에서 정책 대전환에 가까운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강경하지만 내부 경제와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어떤 양보와 방향, 조정을 선택하는 순간이라는 것이다. 6월, 용은 웃는 얼굴을 연습합니다. 그러나 그 미소를 지켜보는 세계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치아의 날카로움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브랜든이 본 나라는 일본이었다. 그는 고요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섬들, 그 위를 덮고 있는 얇은 안개, 그리고 그 안에 숨은 잔잔한 진동을 보았다고 했다. 브랜든은 일본을 두고 보이지 않는 피로가 가장 깊이 쌓인 나라라고 표현했다.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일본은 겉으로는 여전히 질서정연하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피로와 절망이 마치 지하수처럼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3월의 일본을 이렇게 묘사했다. 3월, 지진계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수없이 많은 미세 진동으로 금이 가 있습니다. 한 사건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장면이 이 나라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브랜든이 말한 한 장면은 특정 재난이나 전쟁 장면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본 환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퇴근 시간 지하철역을 보았습니다. 플랫폼 위에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광고판에는 여전히 화려한 상품과 여행지, 아이돌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회색으로 바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3월 어느 주, 일본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일어난다기보다 일본인 스스로가 우리는 이 상태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집단적으로 느끼게 되는 계기가 옵니다. 그 계기는 사고일 수도, 어떤 폭로일 수도, 상징적인 파산이나 붕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이 거울처럼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그는 6월의 일본을 이렇게 예언했다. 6월, 바다는 여전히 잔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바라보던 한 방향에서 시선이 서서히 흩어집니다. 도시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지만 도시를 떠나는 발걸음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브랜든은 일본에서 6월 즈음 도시를 떠나는 흐름이 육안으로도 느껴질 정도가 된다고 보았다. 이건 단순한 이사나 귀향이 아닙니다. 조금 덜 벌더라도 조금 덜 불안해도 되는 삶을 향한 조용한 탈출입니다. 3월에 깨닫고 6월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나라. 일본은 그렇게 서서히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 브랜든 빅스가 가장 길게, 가장 자세하게 이야기한 나라는 바로 한반도였다. 그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고 이렇게만 표현했다. 전쟁이 멈췄으나 아직 선이 남은 반도. 북쪽과 남쪽이 서로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땅. 그 남쪽 절반은 3월과 6월 사이에 2번 크게 흔들립니다. 브랜드는 집회에서 이 부분을 말할 때 목소리가 떨렸다고 전해진다. 나는 기도 중에 한반도를 보았습니다. 작지만 매우 밝게 빛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자 안에 깊은 그림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3월과 6월 2번의 시험을 치른다. 브랜드는 3월의 한국을 두고 이렇게 예언했다. 3월, 이 나라는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에는 2개의 얼굴이 비칩니다. 하나는 자신을 성공한 이야기로 기억하는 얼굴, 다른 하나는 자신을 지친 이야기로 느끼는 얼굴입니다. 두 얼굴이 서로를 부정하려 할 때 한 가지 사건이 둘을 강제로 마주 앉힙니다. 그가 말한 한 가지 사건은 정치, 경제, 안보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친 형태일 수도 있다고 했다. 3월, 한 문장이 한반도를 둘러 찢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장을 듣고 찬성 아니면 반대를 외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문장 자체보다 그 문장을 둘러싼 사람들의 표정이 더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브랜드는 이 나라에서 3월에 발생하는 일을 두고 국민적 분열의 피크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분열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확인시키는 시험이라고 불렀다. 이 나라는 3월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 질문의 즉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올라오는 것은 감정, 피로, 냉소, 그리고 이상한 기대감입니다. 그렇다면 6월은 어떤가? 브랜드는 한국의 6월을 말할 때
유독 많은 이미지와 문장을 쏟아냈다. 6월. 이 나라의 하늘은 가장 바쁩니다. 하늘 위로 수많은 비행기가 오가고 보이지 않는 신호들이 교차합니다. 외교, 군사, 경제, 문화 모든 채널이 동시에 과부하에 걸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은 하늘이 아니라 땅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발밑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그제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브랜드는 6월에 한국에서 두 개의 장면을 보았다고 말한다. 첫 번째 장면은 외부와의 관계, 두 번째 장면은 내부의 균열이다. 외부 장면에 대해 그는 이렇게 증언했다. 6월. 이 나라는 동쪽과 서쪽, 북쪽에서 동시에 손을 내미는 신호를 받습니다. 한쪽은 강한 군사적 메시지로, 다른 한쪽은 경제와 문화 협력의 제스처로 다가옵니다. 이 나라는 잠시 동안 내 방향의 시선을 한꺼번에 받는 중심이 됩니다. 그는 말했다. 6월.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어느 손을 잡을 것인가, 어느 메시지에 응답할 것인가. 이 선택은 단지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정체성, 미래 방향, 국민적 합의 전체를 시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내부 장면. 브랜드는 6월의 한국 내부를 이렇게 묘사했다. 6월. 거리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동시에 울립니다. 하나는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다시 성장으로를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더 느리게, 더 인간적으로, 이제 멈추자고 속삭이는 목소리입니다. 두 목소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일어서는 세 번째 목소리였습니다. 브랜드는 이 세 번째 목소리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것은 정치 지도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재벌이나 유명인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 지쳐있지만 아직 희망을 놓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작은 모임들, 골목의 대화들, 온라인의 조용한 연대들. 그들이 6월부터 조금씩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브랜드는 한국의 6월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6월. 이 나라는 갈림길에 섭니다. 한쪽 길은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빠르게, 경쟁하며 숫자로 증명하는 길. 다른 한쪽 길은 새로운 방식을 찾는 길입니다. 느리지만 지속 가능하고 작지만 함께 가는 길.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은 이 나라가 아직 선택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월은 그 선택의 갈림길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는 달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세 나라를 한꺼번에 내려다보는 환상을 보았다고 했다. 나는 동아시아 전체를 위해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나라의 흔들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둘도 함께 흔들린다. 그러나 하나가 중심을 잡으면 다른 둘에게도 균형이 돌아올 수 있다. 브랜드는 이 말을 듣고 물었다고 한다. 주님, 그렇다면 어느 나라가 먼저 중심을 잡습니까? 그때 들려온 대답은 이것이었다. 가장 작은 나라가 가장 먼저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무릎 꿇은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일어선다. 브랜든 빅스는 이 예언을 나눈 뒤 자신의 교회 성도들과 온라인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2026년 3월과 6월, 동아시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한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지금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야, 너 요즘 표정이 왜 그래? 또 무슨 예언 영상이라도 본 거야? 아니, 이번 건 진짜 다르다. 남미에서 올라온 예언인데 이 사람이 마두로의 최후를 몇 년 전에 정확하게 맞췄다는 거야. 그것도 그냥 몰락한다 수준이 아니라 미국 특수부대에 의해 체포돼 끌려가는 장면까지 구체적으로 그려냈다고 하더라. 그리고 지금 그 예언가가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비슷한 장면이 반복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카리브해 일대에서 마두로의 수갑을 미리 본 남자.
카리브해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불리는 남자, 카를로스 델 리오다. 카를로스 델 리오는 1979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변두리 빈민가에서 태어났다. 집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허름했고 밤이면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어머니는 쿠바에서 건너온 민간 치료사였고 사람들의 병을 풀과 기도, 이상한 부적 같은 걸로 고쳤다. 아버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를 혁명가였다고만 전해진다. 어린 카를로스의 기억 속에는 낡은 십자가와 체 게바라 포스터, 성모 마리아 성상과 낡은 라디오가 늘 함께였다. 집에는 성경 구절과 혁명 구호가 같이 붙어 있었다. 그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카를로스는 아주 특이한 감각을 발견한다. 그는 어릴 때부터 사람 얼굴을 보면 마지막 장면이 먼저 보였다고 한다. 동네 건달 아저씨를 보면 어느 골목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장면이 스쳐 지나가고 어느 장군의 얼굴을 신문에서 볼 때면 군복이 아닌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이 겹쳐 보였다. 처음엔 이게 단순한 상상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가 본 마지막 장면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하나씩 재현되기 시작했다. 사고로 죽을 거라고 느꼈던 사람은 정말 몇 달 후 교통사고로 사라졌고 부자가 될 것 같다고 느꼈던 아이는 나중에 해외로 나가 큰 사업가가 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10대가 되면서 카를로스는 국가 전체의 얼굴을 보기 시작한다. TV 속 대통령, 장군, 외국 지도자들. 그 얼굴들 뒤에 언젠가 끝내 맞이하게 될 마지막 장면들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리고 20대 초반, 차베스와 마두로 체제로 이어지는 베네수엘라의 정치. 격변기 속에서 카를로스는 어머니의 작은 치료소를 물려받아 사람들을 상대로 미래 상담을 시작한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국경을 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 이미 삶에 지친 노인들이 그의 집을 찾았다. 그는 그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이렇게 말했다. 당신 남편은 3개월 뒤 직장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게 축복입니다. 그 회사는 6개월 뒤에 무너집니다. 당신 아들은 곧 국경을 넘습니다. 막지 마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가 국경을 건너는 날, 이 나라에서 총성이 더 크게 울릴 겁니다. 처음엔 미친 소리라고 비웃던 사람들도 그의 말이 하나씩 적중하는 걸 보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카라카스 빈민가 골목에는 델 리오에게 가봐라. 저 사람은 끝을 본다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던 2019년, 카를로스는 처음으로 일반인들의 운명이 아니라 국가 최고 권력자의 운명을 입에 올린다. 아주 좁은 방, 촛불 몇 개가 켜져 있고 그 앞에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둘러앉았다. 카를로스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두로의 얼굴이 비친 TV 화면을 바라보곤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권좌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오지 않는다. 그는 끝까지 버티려 한다. 하지만 결국 잡힌다.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검은 새 떼에게 둘러싸인다. 그 새들은 베네수엘라 깃발이 아니라 북쪽 나라의 별과 줄무늬를 달고 있다. 마두로는 헬리콥터에서 내려오다 다시는 자유로운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된다. 사람들은 술렁였다. 미국 특수부대가 마두로를 잡으러 온다고. 그땐 누구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몇 년 뒤 상황은 기괴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2025년 후반, 베네수엘라 정세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미국과 주변국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정권 전환 작전이 논의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새벽, 카를로스가 예언했던 그 그림이 현실이 된다. 수도 외곽 비밀 비행장. 어둠 속에서 한 대의 헬리콥터가 착륙한다. 마두로는 서둘러 헬기에 오르려 한다. 그 순간 밤하늘에서는 또 다른 그림자가 내려온다. 검은 전술복, 얼굴을 가린 군인들, 아무 표식도 없는 헬기. 하지만 그들의 장비와 전술은 이 지역 사람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곧 사람들은 속삭였다. 미국 특수부대다. 짧은 교전, 혼란, 그리고 끝. 마두로의 손목에는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끌려가듯 헬기에 태워졌고 곧이어 해외 군사기지로 이송된 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공식 수감자 신세가 되었다. 뉴스 화면 한쪽에는 수갑 찬 그의 손목이, 다른 한쪽에는 별과 줄무늬를 단 나라의 깃발이 번갈아 떴다. 그날 밤 누군가는 낡은 USB를 꺼내 몇 년 전 녹음해 둔 카를로스의 예언 음성을 틀었다. 하늘의 검은 새떼가 그를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그날을 기준으로 전과 후로 갈라질 것이다. 소름이 돋았다는 말이 남미 전역에서 터져나왔다. 카를로스 델 리오는 순식간에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때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예언의 초점을 돌린다. 마두로의 수갑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2026년 이후 전 세계의 권력자들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파도가 닥치는 곳이 있다. 바로 아시아. 그 중에서도 동북아시아다. 추종자들 중 누군가가 물었다. 중국입니까? 카를로스는 고개를 저었다. 중국만이 아니다. 바다에 둘러싸인 섬,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진 반도, 그리고 용이 숨쉬는 대륙. 그 모든 곳에 마두로의 그림자가 지나간다. 누군가는 수갑을 차고, 누군가는 수갑을 피하려다 사라지고, 누군가는 얼굴 없이 권저에서 밀려난다. 그는 먼저 중국을 보았다. 환상 속에서 거대한 붉은 용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용은 여전히 강력해 보였다. 거대한 비늘, 불을 내뿜는 입, 온 대륙을 휘어잡는 꼬리. 하지만 카를로스의 눈에는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다. 용의 배 밑에서 조용히 비늘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다. 처음엔 서너 개뿐이었다. 아무도 모를 정도였다. 시간이 지나자 비늘 떨어지는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용은 여전히 포효했지만 그 포효 속에서 이상한 메아리가 섞여 나왔다. 공허함이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마두로처럼 헬리콥터에서 끌려 나오지 않는다. 북쪽 나라의 군인들에게 직접 붙잡히진 않는다. 대신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다. 사진은 남아있지만 그 사람은 없다. 이름은 남아있지만 그 몸은 어디에도 없다. 카를로스는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 사이 눈 내리는 겨울 베이징을 보았다고 말한다. 인민대회당 중앙 단상에 놓인 의자 하나. 평소에는 늘 누군가 앉아있던 그 자리. 그런데 그날은 텅 비어 있다. 방송은 그 의자를 보여주지 않으려 하지만 어딘가에서 찍힌 사진이 지하에서 돌기 시작한다. 3일 동안 그 자리는 비어 있다. 그 3일 동안 중국 전체가 숨을 죽인다. 뉴스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금지된 단어를 속삭인다. 어디로 갔는가? 누가 치웠는가? 살아있는가? 아니면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군복을 입은 남자가 그 자리에 앉는다. 박수 소리는 울려 퍼지지만 사람들의 눈동자는 얼어붙어 있다. 환호가 아니라 공포 섞인 복종이다. 카를로스는 말한다. 그는 강하게 보인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마두로를 잡은 검은 군인들이 베네수엘라를 바꿔놓았듯 그 전에 쌓인 모든 더러움이 이미 뿌리를 썩게 만들었다. 새 군인 지도자는 강철처럼 보이지만 그 강철 안쪽은 이미 녹이 슬었다. 그 다음 카를로스가 시선을 돌린 곳은 한국이었다. 이 부분에서 그의 예언은 특히 구체적이고 특히 불편하다. 한반도에는 두 개의 권력이 있다. 하나는 공식적이고 하나는 비공식적이다. 하나는 남쪽이고 다른 하나는 북쪽이다. 그런데 내가 본 것은 남쪽의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마두로의 최후와 닮아 있었다. 카를로스는 한국의 겨울을 보았다고 한다. 차가운 바람, 정치적 갈등, 거리의 시위, 피곤한 국민들. 그리고 갑자기 화면이 바뀐다. 어두운 활주로, 한 대의 전용기, 서둘러 움직이는 그림자들. 한국의 어떤 최고 권력자가 혹은 그의 버금가는 인물이 급하게 탈출을 시도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그 순간 사방에서 또 다른 그림자들이 나타난다.
무장한 병사들, 통역관,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고함 소리. 유니폼에는 한국의 깃발도 미국의 깃발도 아닌 여러 나라의 작은 문양들이 함께 박혀 있다. 마두로가 미국 특수부대에게 둘러싸였듯 한국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진다. 다만 이번에는 한 나라의 특수부대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그림자가 섞여 있다. 국제법, 동맹, 그리고 세계의 눈이 모두 얽혀 있다. 그는 말한다. 그 장면은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어딘가에 있다. 나는 정확한 날짜를 보지 못했다. 다만 눈이 내리지는 않았고 바람은 매우 차가웠다. 그날 이후 한국에서 권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바뀐다. 그 순간 한국 국민의 반응도 둘로 갈라진다. 국민의 절반은 박수칠 것이다. 드디어 정의가 왔다고 외칠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두려움에 떤다. 이제 우리 차례일지도 모른다고 느낄 것이다. 기쁨과 공포가 동시에 분출되면서 한국 사회는 마두로 이후의 베네수엘라보다 더 깊은 분열을 경험한다. 카를로스는 한국 국회, 거리, 가정집을 모두 동시에 내려다보는 듯한 장면을 본다. 거리에선 축제가 열리는데 어떤 집 거실에서는 가족끼리 얼굴을 붉히며 싸운다. 누군가는 TV 화면에 환호하고 누군가는 리모컨을 집어 던진다. 그 분열을 봉합하는데 최소 3년이 걸린다. 어떤 지도자도 혼자서는 이 상처를 봉합할 수 없다. 한국은 그 3년 동안 누가 나라를 이끌 것인가 보다 어떤 방식으로 함께 살 것인가를 두고 싸우게 된다. 북한에 대한 예언은 더 어둡고 더 묵직하다. 카를로스는 말한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는 마두로처럼 공개적으로 끌려가지 않는다. 그를 잡으러 오는 검은 군인들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온다. 그는 평양 어딘가의 지하 벙커를 보았다고 했다. 좁은 통로, 습한 공기, 빛 한 줄기 없는 방. 그 안에서 몇 명의 군 장성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곧 짧은 총성이 들린다. 북한의 권력 교체는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벌어지지 않는다. 아무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 이후 북한의 하늘은 조금 달라진다. 국경 근처의 병사들의 눈빛이 바뀌고 남쪽과 북쪽,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공기가 미세하게 변한다. 북한 방송에는 새로운 얼굴이 등장한다. 군복, 단호한 표정, 철저히 통제된 언어. 하지만 그의 주변에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젊은 장교들의 그림자가 보인다. 그는 겉으로는 강경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계속해서 외부의 적을 말하지만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내부의 균열이다. 일본에 대한 예언은 다른 의미에서 섬뜩하다. 카를로스는 일본을 천천히 익어가는 냄비라고 표현했다. 끓어오르는 것도 아니고 식어버리는 것도 아니다. 계속해서 약한 불에 데워지는 상태. 일본의 권력자는 체포보다 공허로 끝난다. 마두로처럼 수갑을 차지 않는 대신 자기 이름이 점점 아무 의미도 없게 되는 것을 지켜보게 된다. 그는 일본의 한 총리가 밤중에 집무실에서 홀로 앉아있는 장면을 봤다고 했다. 서류 뭉치가 책상 위에 쌓여 있지만 그는 아무것도 읽지 않는다. TV에서는 경제 지표와 국제회담 소식이 흘러나오지만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다. 그는 알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이 거대한 피로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권력자의 체포가 아니라 조용한 포기가 이어진다고 카를로스는 말한다. 총리는 물러나고 또 다른 총리가 등장하지만 국민의 마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이 나라는 천천히 가라앉고 있다는 집단적 체념이 사회 전체를 덮는다. 이 와중에 일본 곳곳에서 조그만 탈주선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한다. 도쿄의 IT 엔지니어가 시골 마을로 내려가 작은 농장을 꾸리고 대기업 부장이 회사를 그만두고 바닷가 마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연다. 어떤 이들은 종교 공동체를 만들고 어떤 이들은 완전히 디지털을 끊고 살아간다. 이건 워라벨이 아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보트를 찾는 움직임이다. 권력의 몰락이 아니라 권력 개념 자체의 퇴장이다. 카를로스는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화면으로 본다. 중국의 붉은 용, 일본에 가라앉는데, 북한의 어두운 벙커, 한국의 얼어붙은 활주로. 그 위에 희미한 빛 하나가 떠 있다. 그 빛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찬란한 폭죽도 아니고 태양 같은 광채도 아니다. 어두운 방 안모서리에 놓인 작은 스탠드 조명 같은 빛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빛은 꺼지지 않는다. 폭풍이 쏟아지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와중에도 그 작은 빛은 계속 남아있다. 카를로스는 말한다. 그 빛이 바로 한국이다. 권력자의 추락, 체포, 사라짐, 배시.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국이라는 땅에는 끝까지 남는 불씨가 있다. 그 불씨는 대통령의 손에도, 장군의 손에도, 재벌의 손에도 있지 않다. 그건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가족을 위해 밥을 짓는 손, 힘들어도 노부모를 부양하는 손,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 작은 돈을 내는 손. 바로 그 손들이 이 지역 전체의 마지막 등불을 쥐고 있다. 카를로스 델 리오는 지금 콜롬비아 국경 어딘가에서 숨어 지낸다고 소문이 돈다. 그는 더 이상 대중 앞에 나서지 않는다. 다만 가끔 소수의 추종자들에게 짧은 음성 메시지를 남긴다고 한다. 그 중 하나는 이렇게 끝난다. 마두로의 수갑은 우리 시대의 서막이었다. 곧 아시아 하늘에서도 비슷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움에 떨 것이고, 누군가는 드디어 정의가 왔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따로 있다. 권력자가 쓰러진 뒤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또 다른 권력인가? 아니면 서로를 돌보는 새로운 방식인가? 나는 작은 나라, 먼 나라, 하지만 누구보다 빨리 상처를 겪었고, 누구보다 빨리 일어나는 나라, 한국이 그 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느낀다. 2027년과 2028년, 그 해의 한국은 동아시아의 시험지다. 그 시험지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이 지역의 다음 30년이 결정된다. 이 예언이 진짜냐, 가짜냐는 각자 판단에 맡겨야 한다. 다만 분명한 건 마두로의 체포처럼 절대 안 일어날 것 같던 장면이 실제 뉴스가 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뀐다. 만약 비슷한 장면이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펼쳐진다면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TV 앞에서 구경만 할 것인가?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숫자로 미래를 읽는 맥인 예언가라고 불리는 남자, 왕쉬안이다. 1985년 중국 산시성 깊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도교 수행자였고 아버지는 수학 교사였다. 집에는 늘 주역 패와 수학 공식이 함께 놓여 있었다고 한다. 그는 7살 때 이미 복잡한 수열 패턴을 암산으로 풀고 있었고, 청소년기에는 숫자를 보면 그 숫자가 담고 있는 기운이 느껴진다는 특이한 감각을 가졌다고 한다. 눈으로 숫자를 보면 그 뒤에 숨겨진 운명의 흐름이 먼저 보였다는 것이다. 20대 초반, 그는 베이징으로 올라가 국가통계국 산하 빅데이터 연구소에서 일하게 된다. 그가 맡은 역할은 국가 경제 예측 모델 구축이었다. 쉽게 말해 전국의 인구, 이동, 소비 패턴, 부동산 가격, 식량 생산량을 하나의 거대한 수학 모델로 예측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던 중 2016년 어느 날 새벽까지 이어지던 데이터 분석 중 연구소 지하 서버실에서 원인 불명의 정전 사고가 일어났다.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뇌출혈로 3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났다. 그 사건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뒤틀린다. 가장 먼저 잃은 것은 시력의 90%였다.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졌고 대신 머릿속이 숫자의 흐름으로 가득 찼다고 그는 나중에 고백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머릿속에는 온 중국의 숫자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주가 지수, 인구 통계, 곡물 가격, 군사 배치 데이터, 그 모든 게 마치 하나의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갔죠. 그는 연구소에서 쫓겨나야 했고 모든 공식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진짜 기묘한 일이 시작되었다. 왕쉬야는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2018년 말 중국 지하 인터넷 게시판과 해외 화교 커뮤니티에 맹산사, 맹인 점술가라는 닉네임으로 짧은 글을 올리기 시작한다. 2020년 초 전 세계 항공 노선이 마비되고 국경이 닫힌다. 원인은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다. 당시 아무도 그 문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몇 달 뒤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다. 그는 또 이런 글을 남겼다. 2021년 가을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기둥 하나가 무너진다. 숫자가 너무 커서 아무도 믿지 않던 그 이름이 결국 쓰러진다. 몇 달 뒤 헝다그룹 사태가 터졌다. 중국 지하 예언 커뮤니티에서 맹산사는 단순한 미신쟁이가 아니라 진짜 뭔가를 보는 자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2년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체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다. 나는 과거에 국가를 위해 미래를 계산했던 사람이다. 이제는 미래가 나를 통해 경고하고 있다. 그 글 이후 맹산사는 오직 하나의 지역,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관한 글만 남기기 시작했다. 왕쉬야는 동아시아의 운명을 하늘의 14개 문으로 설명했다. 인류는 역사를 통틀어 14개의 천문을 통과한다. 문 하나를 지날 때마다 왕조와 사상, 문명의 구조가 통째로 바뀐다. 지금 동아시아는 7번째 문 앞에 서 있다. 그 문의 열쇠는 작은 반도, 바로 한반도에 쥐어져 있다. 그 작은 반도가 바로 한반도라고 그는 명시한다. 그가 본 2026년의 동아시아는 전쟁의 불꽃 하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숫자 전쟁이었다. 다음 전쟁은 총이나 탱크로 시작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숫자, 그렇지만 모든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숫자에서 시작된다. 화폐 가치, 신용 점수, 접속 기록, 생체 정보, 그 숫자들이 뒤틀릴 때 천문이 열린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2026년 이후 세계를 뒤흔드는 진짜 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 데이터와 신뢰의 붕괴 전쟁이다. 그러나 충격적인 건 그 전쟁의 첫 균열이 중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한반도 근처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점이다. 왕쉬안의 환상 속에서 한반도 주변 바다 밑으로 굵직한 광 케이블들이 용의 혈관처럼 지나가고 있었다. 지도에서 국경선을 지우고 해저 케이블을 그려보라. 그러면 진짜 천하의 혈맥이 보인다. 한반도는 그 혈맥의 교차점이다. 그는 2026년 초봄 한반도 근처 해저에서 일어나는 정체불명의 사건을 이렇게 묘사했다. 눈에 보이는 폭발은 없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전 세계의 숫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환율이 0.01% 단위로 요동치고 사람들의 신용기록이 12점씩 어긋난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수준에서 시작된다. 문제는 그 미세한 균열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은행 서버의 시간 기록이 1초씩 어긋나기 시작하고 병원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환자가 잠깐씩 나타나고 출입국 시스템에 입국한 적 없는 사람의 이름이 찍힌다. 처음엔 단순 오류로 치부된다. 하지만 왕쉬야는 말한다. 그건 오류가 아니라 다가오는 대란의 첫 징조다. 그가 본 장면 중 하나는 이렇다. 서울 어느 대형 은행 본점. 직원들이 평소처럼 근무 중인데 갑자기 화면 속 숫자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기 시작한다. 계좌 잔액, 대출 금액, 이자율, 신용등급 숫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이동하며 섞여버린다. 몇 초 뒤 시스템은 자동으로 재부팅된다. 화면은 다시 정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누군가의 잔고는 조금 늘어나 있고 다른 누군가의 부채는 조금 더 무거워져 있다. 그날 밤
한국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뉴스가 흘러간다. 하지만 왕쉬야는 이 장면을 한반도 숫자 균열의 첫날이라고 불렀다. 그 이후 왕쉬야의 환상 속에서 한국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현실을 믿느냐, 숫자를 믿느냐의 전쟁으로 갈라진다. 한쪽 사람들은 여전히 은행 앱, 포털, 뉴스, 통계를 신뢰한다. 시스템은 결국 돌아온다고 믿는다. 다른 한쪽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가 거짓이다. 이미 숫자가 우리를 배신했다며 시스템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한다. 왕쉬야는 이 장면을 매우 강렬하게 묘사했다. 2026년 한국 국민의 정확히 절반이 자신이 보는 화면을 더 이상 믿지 않기 시작한다. 나머지 절반은 화면을 벗어나 있는 현실을 믿지 못한다. 두 세계가 겹친 채로 갈라진다. 정치적 진영 싸움이 아니라 현실 감각 자체가 둘로 찢어지는 상황이다. 어떤 사람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일을 더 진실로 믿고 또 어떤 사람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이 대립은 가족 안으로 깊이 파고든다. 아버지는 말한다. 통계가 말해준다. 나라가 버티고 있다. 아들은 말한다. 그 통계를 누가 조작하는지부터 봐야지. 부모 세대는 국가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고 젊은 세대는 이미 무너졌는데 안 무너진 척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왕쉬야는 이 갈등이 한국 사회를 정확히 음양 50대 50으로 나눈다고 예언했다. 한반도의 분단선이 북위 38도에서 사람들의 뇌와 가슴으로 내려온다. 이제 지도에 그을 수 없는 분단선이 사람 마음 속에 생긴다. 왕쉬야의 환상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부분은 북한에 대한 묘사다. 대부분의 예언이 북한을 단순한 붕괴 후보나 통일 전 단계로 다루는 것과 달리 그는 전혀 다른 말을 한다. 미래 어느 시점에서 전 세계는 북조선을 가장 뒤처진 감옥이 아니라 가장 늦게 오염된 성벽으로 보게 된다. 그가 본 장면은 이렇다. 한반도 위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 먼지가 떠다닌다. 사람들의 검색어, 위치 정보, 구매 기록, 호흡 패턴, 심박 수치까지 모두 안개처럼 부유하고 있다. 남한, 중국, 일본, 미국 모든 도시가 이 데이터 안개에 잠겨 있다. 그런데 유독 한 군데만 상대적으로 맑은 공간이 있다. 바로 북한 상공이다. 감시와 통제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숙이 오염이 덜 된 지역이 있다. 역설적으로 가장 억압된 공간이 가장 늦게까지 보존되는 피난처가 된다.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장면이다. 왕쉬야는 북한 내부 어딘가에서 아주 낡은 아날로그 무전기를 들고 남한과 외부 세계를 향해 몰래 신호를 보내는 소년과 소녀들을 보았다고 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기는 아직 완전히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여기에 잠깐 숨겨둘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것은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기억, 기록, 양심, 신앙 같은 것들이다. 왕쉬야는 2026년 이후 어느 시점에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역설적인 안전지대로 주목받는 시기가 잠깐 온다고 말한다. 디지털 통제의 감옥이면서 동시에 디지털 오염으로부터 가장 늦게까지 버티는 공간. 그러나 그 평형은 오래가지 못한다. 북한 내부에서도 체제의 금이 가기 시작하고 외부의 데이터 폭풍이 결국 그 성벽 안으로도 밀려 들어온다. 그때 남과 북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기회를 맞는다고 그는 말한다. 왕쉬야는 동아시아를 세계의 상징으로 표현했다. 중국 거대한 거울, 일본 지친 그림자, 한국 깨어나는 신경. 그가 본 중국은 거대한 거울 궁전이었다. 바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매끈하고 반짝인다. 고층 빌딩, 인공지능, 군사력, 감시 시스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렬된 듯 보인다. 하지만 거울 안쪽에서는 사람들의 얼굴이 서로 뒤섞여 있었다. 2027년 전후 중국 지도부는 자신들이 만든 거울 궁전에 스스로 갇힌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밖에서는 제국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어디까지가 자신이고 어디부터가 데이터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그는 아주 기묘한 장면 하나를 말한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얼굴이 공식 사진 속 얼굴과 다르다는 걸 깨닫는 꿈을 꾼다. 사진 속 인물은 여전히 강하고 완벽한 표정인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지쳐있고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는 사라진다.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나간다. 아무도 모르게 제국의 중심에서 가장 먼 곳으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강경한 군인 출신 지도자가 등장하지만 그조차도 완전히 옛 방식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균열이 생겨 있다고 그는 말한다. 중국의 진짜 위기는 경제 붕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지도부의 시대다. 왕 쉬안이 본 일본은 거대한 도시의 야경 위로 눈에 보이지 않는 피로막이 덮여있는 모습이었다. 전철은 제 시간에 도착하고 편의점은 끝없이 불이 켜져 있고 기술은 여전히 정교한데 사람들의 마음은 집단 탈진도진 상태에 빠져 있다. 일본은 쓰러지지 않는다. 대신 서서히 앉아버린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세대 전체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느낀다. 그는 일본 어딘가의 해안 도시에서 이상한 장면을 본다. 공장 하나가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는데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어 그 불을 찍고 있을 뿐이다. 왕쉬안은 말한다. 그 불길은 공장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일을 태우고 있다.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을 위해 버티는지에 대한 답을 잃어버린 사회의 모양이다. 이 장면 이후 일본 곳곳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된다고 한다. 도심을 떠나 작은 마을에서 공동체를 꾸리려는 젊은이들. 회사 대신 소규모 협동조합을 만드는 움직임. 경쟁보다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실험들. 그는 이를 지친 그림자가 스스로 모양을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불렀다. 왕쉬안 예언에서 가장 파격적인 부분은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다. 한국은 국가라기보다 인류 신경계의 시험판이다. 그가 보기에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속 인터넷, SNS와 여론의 폭발과 붕괴, K문화와 집단 열광, 치열한 입시 경쟁 시스템, 고속 성장과 고속 번아웃을 한꺼번에 겪고 실험한 나라다. 전 세계가 겪게 될 집단 신경 붕괴를 한국은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강하게 미리 체험하고 있다. 그는 2026년의 한국을 이렇게 묘사한다. 한 도시의 뇌가 동시에 과열되는 장면이다.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더는 못 버티겠다고 느끼는 시점이 온다. 그때 한국의 거리는 두 가지 상반된 풍경으로 갈라진다. 하나는 거대한 시위와 분노, 서로를 향한 비난과 증오의 구호. 다른 하나는 작은 방 안, 불 꺼진 골목. 이름 없는 카페에서 조용히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왕쉬안은 말한다. 한국의 미래는 광장에 모인 사람보다 작은 방에 모인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는 한국에 대해 다른 예언가들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예언을 남긴다. 한국의 다음 큰 전환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재벌회장에게서 오지 않는다. 공식 권력표 어디에도 이름이 없는 사람에게서 온다. 그가 본 인물은 아주 구체적이지 않다. 얼굴도 흐릿하고 나이와 성별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런 특징이 있다. 정치 경력이 전혀 없다. 특정 이념, 진영에 속하지 않는다. 말하는 속도가 느리고 대신 듣는 시간이 훨씬 길다. 자신을 지도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 사람은 유튜브, 방송, 대형 집회에서가 아니라 작은 모임들 속에서 영향력을 키운다. 10명, 20명씩 모여서 분노를 퍼뜨리는 법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말하는 법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내 편 프레임이 아닌 우리의 다음 세대라는 프레임을 심어준다. 왕쉬안은 그를 신경계의 지유자라고 불렀다. 그는 법을 바꾸기 전에 말하는 방식을 바꾼다. 깃발보다 문장 하나를 새로 쓰는 사람이다. 충격적인 건
이 인물이 처음 등장할 때 한국 여론의 반응이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무 느리고 너무 온건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극단이 서로를 파괴한 뒤 남는 언어는 그의 언어뿐이다. 왕 쉬야는 한국이 2026년 이후 사실상 두 개의 나라처럼 진행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도 한국처럼 좀 느려지자고 말하는 날이 온다. 하지만 반대의 가능성도 남겨둔다. 만약 한국이 공포와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더 빠른 속도, 더 큰 경쟁으로 달려간다면 세계는 당분간 한국을 실험 실패 사례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왕 쉬야는 몇 년째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실제 인물인지 집단 필명이 아닌지 여전히 논쟁이 많다. 하지만 그의 예언 중 마지막으로 포착된 문장은 이렇게 끝난다. 나는 더 이상 미래를 숫자로 보지 않는다. 이제는 사람들의 눈동자로 본다. 한국의 2026년은 경제 지표의 해가 아니다. 눈을 피할 수 없는 해다. 서로의 눈을 보느냐, 화면만 보느냐. 그 작은 선택이 7번째 천문티엔문을 지옥으로 열지, 새벽으로 열지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카메라를 끄기 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왕 쉬야의 예언이 진짜냐, 가짜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숫자만 믿고 사는지 아니면 서로의 얼굴, 서로의 삶을 아직도 믿을 수 있는지. 2026년, 당신은 어떤 한국에 살고 있습니까? 화면 속 한국입니까?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의 한국입니까? 오늘 미스터리 예언 파일럿에서 다룰 인물은 아주 최근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아직은 생소하지만 서서히 전 세계 예언 커뮤니티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 남자다. 유럽과 남미를 오가며 활동하는 젊은 예지자 라파엘 노바라는 인물이다. 라파엘 노바는 1991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태어났다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브라질 상파울루로 이주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의사 가정에서 자랐고 원래는 뇌과학을 전공하던 대학원생이었다. 그런데 2016년 어느 여름 브라질 북동부를 여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3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가 깨어난 뒤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자신이 의식 없이 누워있던 그 3일 동안 아주 길고도 이상한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고 말한다. 세계 지도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어떤 지역은 붉게 타올랐고 어떤 지역은 푸른 빛으로 감싸져 있었으며 숫자와 연도가 겹쳐 보였다고 한다. 깨어난 이후부터 그는 사람의 얼굴을 볼 때마다 때로는 짧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듯 보였다고 한다. 누군가는 곧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는 모습, 누군가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또 어떤 이에게서는 거대한 군중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고 한다. 혼란스러웠던 그는 이 경험을 숨기고 과학자로서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2018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한 그는 호텔방에서 다시 강렬한 비전을 보게 된다. 거대한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먼지 구름에 파묻힌 도시, 그리고 진동과 함께 갈라지는 땅. 그는 그 장면을 일기장에 적어두었다. 몇 달 뒤 터키 서부와 그리스 인근에서 강한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다. 그때부터 라파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단순한 착시나 환상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예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인터넷 게시판과 작은 포럼에 자신이 느끼는 불길한 예감을 올리기 시작했다. 2019년 후반에는 전 세계적 전염병에 대한 경고를 적어두었고 2020년이 되기 전에 유럽과 아시아의 항공편이 마비되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다고 기록했다. 이후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닥치면서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라파엘이라는 이름이 회자되기 시작했다. 누가 실제로 그 예언을 봤는지, 얼마나 정확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있지만 그를 둘러싼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나갔다. 라파엘이 본 2026년의 세계는 어떤 면에서는 매우 어둡고 위태롭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길고 깊은 터널 끝에 희미한 빛처럼 느껴진다.
특히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네 곳은 그의 비전 속에서 유독 또렷하게 드러났다고 한다. 그가 2024년 말 소수의 지인들 앞에서 처음 꺼냈다는 2026년 예언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는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허공에 지도를 그리듯 하며 설명했다고 전해진다. 유라시아 대륙의 오른쪽 끝, 바다를 향해 길게 뻗어 있는 반도 하나가 보이고 그 위에 아주 가는 균열들이 그어져 있었다고 한다. 그 균열은 바다에서 시작해 내륙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어갔고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지질학적 단층인 줄 알았지만 곧 그것이 사람들 사이의 분열, 세대 갈등, 가치 충돌을 상징한다는 직감이 왔다고 한다. 라파엘이 묘사한 2026년의 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밝음과 어두움이 동시에 겹쳐진 풍경이다. 그는 2026년 초, 특히 2월과 3월 사이에 한국에서 이상한 긴장감이 짙어지는 장면을 봤다고 한다. 거리의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카페에는 여전히 음악이 흐르는데 공기 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 깔려 있었다. 뉴스 속 자막에는 세계 경기 침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 고조 같은 문구가 반복되고 있었다. 젊은 층의 실업과 좌절, 대도시, 외곽의 몰락한 상가들, 치솟는 집값과 떨어지는 출산율이 화면을 오가며 보여졌다. 라파엘은 한국 지도 위에 세 개의 어두운 점이 찍히는 것을 봤다고 한다. 하나는 수도권, 하나는 동해안, 하나는 남해안 근처였다. 그는 그것을 물리적 재난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충격의 진동원으로 느꼈다고 한다. 수도권에서는 정치적 갈등과 대규모 집회, 동해안에서는 주변 국가와의 긴장, 남해안 일대에서는 공급망과 산업 구조의 흔들림 같은 상징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이 절망뿐이었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것이다. 라파엘은 바로 그 어두운 점들 사이에 아주 희미한 빗줄기들이 연결되는 장면도 보았다고 말했다. 어두운 점들은 위기이지만 그 사이의 빗줄기는 새로운 연대와 구조 변화의 시도였다. 그는 청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고 기존 정치와는 다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장면을 봤다고 한다. 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 그리고 지방의 소도시 교회와 작은 모임들에서 앞으로의 한국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대화들이 시작되는 모습도 포착했다. 라파엘의 비전에서는 한국의 2026년이 단순한 성장의 해도, 단순한 붕괴의 해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방향 전환의 해, 마지막으로 크게 흔들린 다음 진로를 바꾸는 해처럼 보였다고 한다. 특히 그는 여름, 그러니까 6월과 7월경에 한국의 하늘 위로 거대한 소용돌이 같은 구름 형상이 나타나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다고 이야기했다. 그것은 실제 기상 현상이기보다는 국가 전체를 덮고 있는 집단, 의식의 혼란과 재배열을 상징하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그 소용돌이가 서서히 사라질 때쯤 한국 지도 위에 작은 푸른 점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다고 한다. 그는 그 점이 새로운 리더십 혹은 한 명의 인물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가치관의 집합적 상징 같았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그의 예언은 달콤한 미래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중장년층과 청년층 사이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간극, 이념과 세대의 균열이 2026년에 한번 크게 터질 위험을 경고했다. 동시에 그 충돌이 잘 다루어진다면 앞으로 10년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등장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희망과 경고가 함께 섞인 그림이었다. 라파엘의 시선은 한국을 지나 중국 쪽으로 옮겨갔다. 그는 거대한 용의 형상을 한 대륙이 몸을 비트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 비전 속에서 그 용의 등줄기에는 크고 작은 비늘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각각이 중국의 성과 대도시, 산업과 계층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2026년의 중국은 겉으로는 여전히 거대하고 단단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곳곳에 금이 가 있는 상태였다. 그는 특히 중국 남부와 동부 연안 쪽에서 깜빡이는 붉은 불빛들을 여러 번 봤다고 한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 긴장만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 경제 버블 붕괴 위기, 그리고 젊은 실업자들의 무기력과 분노를 동시에 상징하는 것처럼 다가왔다고 한다. 한 장면에서는 중국의 초고층 빌딩들이 안개 속에 서 있는데 아래층 몇 개가 꺼져 있고 위층은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이 장면을 그는 상층부 권력과 하층부 민심의 극단적인 괴리로 해석했다. 더 섬뜩한 장면도 있었다고 한다. 화면이 어두워지더니 중국 지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균열이 나타났다. 그것은 실제 국경선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여러 집단이 서로 등을 돌리고 서 있는 모습 같았다. 동부 연안과 내륙, 북부와 남부, 소수민족 지역과 중심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장면이었다. 라파엘은 이 장면을 설명하며 중국의 2026년이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체제의 정당성과 결속력 전체가 시험대에 오르는 해가 될 수 있다고 암시했다. 그럼에도 그는 중국이 그 해에 즉시 붕괴한다거나 여러 나라로 갈라지는 식의 극단적 이미지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신 마치 오래된 거대한 나무가 겉보기에는 아직 멀쩡하지만 뿌리 쪽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초입 단계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겉은 거대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는 형상이었다. 이어지는 비전 속에서 라파엘은 일본을 보게 된다. 바다에 둘러싸인 섬들이 차분하게 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아래 해저 깊은 곳에서는 미세한 진동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는 여러 차례 일본 주변 바다를 둘러싼 희뿌연 안개와 출렁이는 수면을 봤다고 말한다. 어떤 장면에서는 일본 열도 위로 얇은 균열선들이 바둑판처럼 얽혀 있었고 그 사이로 푸른 불빛이 새어나오는 듯했다. 그가 특히 강하게 기억하는 장면 하나는 도쿄라고 느껴지는 도시의 야경이었다. 네온사인과 고층 건물들 사이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출근하고 퇴근하고 전철은 붐비고 있었다. 그런데 저 멀리 도시 외곽의 어느 공단지대에서 갑자기 작은 섬광이 일어났다. 그것은 핵폭발 같은 극단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공장 폭발 혹은 대형 화재처럼 느껴지는 재난이었다. 바로 뒤이어 텔레비전 화면 속 진행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뭔가를 설명하고 일본 전역에 경계 경보가 퍼져나가는 장면이 이어졌다. 라파엘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일본이 2026년의 물리적인 재난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과 산업 구조, 나아가 국가 정체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가능성을 느꼈다고 말한다. 인구 감소와 장기 불황, 후쿠시마 이후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신, 여기에 새로운 사고나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일본 사회는 집단적 피로와 무력감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잿더미 위에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찾으려는 젊은 세대의 움직임도 함께 보였다고 한다. 그의 비전 속에서 가장 특이한 풍경을 보여준 곳은 북한이었다. 한반도의 북쪽 절반은 처음에 짙은 회색 구름에 가려져 있었다. 그 안쪽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구름 가장자리 일부가 서서히 옅어지는 장면이 나타났다고 한다. 완전히 걷히는 것이 아니라 구름 여기저기에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들이 새어나오는 모습이었다. 어느 순간 그는 북한 지도 위에 세 개의 희미한 빗점을 봤다고 한다. 한 점은 평양, 한 점은 북부의 어느 산악지대, 다른 한 점은 서해와 가까운 어느 도시 쪽에 위치해 있었다. 그는 그 빛들이 각각 다른 종류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했다. 평양의 빛은 권력 내부의 미세한 균열이나 재편을, 북부 산악지대의 빛은 탈출과 이동,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비밀스러운 접촉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해 쪽의 빛은 국경과 바다를 통한 교류, 밀수와 인도적 지원, 그리고 정보의 유입을 암시하는 것처럼 다가왔다고 한다. 라파엘은 2026년 북한이 갑작스러운 붕괴나 즉각적 통일보다는 여러 겹의 작은 균열과 누수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느꼈다. 권력 상층부의 재편 움직임,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한 민심 이반, 그리고 중국과의 미묘한 거리두기,
이 모든 것이 겹치면서 그동안 꽉 막혀 있던 냉각된 금속이 미세한 소리를 내며 갈라지기 시작하는 듯한 장면이었다. 그는 그때 한국의 역할이 군사적 제압자가 아니라 복구와 치유를 위한 구조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암시했다. 동아시아 전체를 내려다본 그의 비전에서 한국은 희망과 부담을 동시에 짊어진 중심점으로 보였다. 중국은 거대하지만 내부가 뒤틀려 있었고, 일본은 기술 강국이지만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였으며, 북한은 여전히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그 사이에 있는 한국은 내 방향에서 밀려오는 물결을 견디며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작은 섬 같았다. 라파엘이 본 한국의 2026년은 한국이 스스로에 대해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해이기도 했다. 과거의 번영 모델이 여전히 유효한가? 더 빨리 더 크게만 외치는 성장 신화가 이제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외형의 강국이 아니라 내면의 건강을 위한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사회 곳곳에서 솟아나는 장면이었다. 거리의 시위와 온라인 논쟁, 세대 간 언어 충돌은 그 질문들이 밖으로 표출된 형태일 뿐, 근본적으로는 한국 사회 스스로가 자신에게 던지는 영혼의 질문에 가까웠다. 그렇다고 라파엘이 한국의 미래를 비관적으로만 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 지도 위에 빛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장면을 거듭 강조했다. 동아시아 전체가 어둠과 불안 속으로 흔들릴 때 한국은 상처투성이가 되더라도 끝내 등불 하나를 지켜내는 모습으로 보였다고 한다. 그 등불은 한 사람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도 아니고 거대 기업 하나의 성공도 아니었다. 작게는 새벽 예배당에서, 크게는 밤늦은 도시의 작은 방들에서 각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도 어떻게든 서로를 돕고자 하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의지였다. 라파엘은 2026년 이후를 내다보는 마지막 비전에서 한국이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봤다고 말한다. 한 길은 불안을 잊기 위해 더 큰 소비와 더 빠른 속도를 선택하는 길이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화려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와 기술을 자랑하지만 안쪽에서는 점점 더 공허해지는 방향이다. 다른 한 길은 속도를 조금 늦추고 크기보다 균형을, 경쟁보다 협력을 택하는 길이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사회 전체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선택이다. 그는 한국이 2026년에 이 두 길 사이에서 심하게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위기와 안보 위협, 정치 갈등이 겹치면 많은 이들이 즉각적인 해답을 요구할 것이고, 단기적인 속도전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외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 지쳐버린 세대들, 더는 이런 삶을 견디기 어렵다고 느끼는 젊은이들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다른 길을 요구할 것이다. 더 느리지만 함께 숨 쉴 수 있는 길, 더 작지만 덜 불안한 길, 성장보다 지속을 우선하는 길을 바라볼 것이다. 라파엘 노바의 2026년 예언은 한국에게 달콤한 승리의 약속만 주지도 않고 완전한 파멸의 공포만 던지지도 않는다. 대신 그는 한국이 동아시아의 복잡한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여러 번 넘어지고 구르더라도 끝내 다시 일어나 불을 지필 수 있는 나라라고 본다. 그 불은 국력 과시의 횃불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보고 도와주는 작은 등잔불에 가깝다. 중국의 거대한 그림자, 일본의 불안한 미소, 북한의 희미한 손짓 사이에서 한국은 2026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만 하는 해를 맞이한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버텨왔는가? 라파엘의 비전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한국의 대답이 완전히 또렷해지는 시점은 아직 아니다. 2026년은 그저 그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되는 해일 뿐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이야기 끝에는 묘한 평안이 남는다. 깊은 밤 산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 멀리서 아주 작은 불빛 하나를 발견하면 지금 당장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완전히 길을 잃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라파엘 노바가 본 2026년의 한국은 바로 그런 상태에 가까웠다. 사방이 어둡고 발밑은 미끄러우며
옆에서는 산사태 같은 소리가 들려오지만 저 멀리 아주 작게나마 꺼지지 않는 빛 하나가 보이는 풍경. 그 빛을 향해 갈지 아니면 다시 어둠 쪽으로 몸을 돌릴지는 결국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의 예언은 그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말없이 한 장의 그림을 보여줄 뿐이다. 그리고 묻는다. 이 그림의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는 이제 너희의 몫이라고.